Claude responded. 우주의 침묵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우주의 침묵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 수천억 개의 은하, 그리고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외계 문명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신호도 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이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당신이 원하는 종류의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소름이 돋을 만큼 선명하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중간에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우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크기를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태양계는 은하수 안에 있습니다. 은하수 안에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은하수 같은 은하가 약 2조 개 있습니다. 2조 개, 숫자로 쓰면 2밀리언 개입니다. 각각의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중 상당수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 중 약 20%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의 행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20%입니다. 은하수 안에만 그런 행성이 수백억 개라는 뜻입니다. 수백억 개의 지구 후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중 단 하나에서도 문명이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단 하나에서도 지적 생명체가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단 하나에서도 라디오 신호를 쏘아 올리거나 우주선을 발사하거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됐고 너무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없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주는 침묵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색하기 시작한 지 겨우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라디오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고 그 신호들이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즉, 우리가 보낸 신호는 현재까지 고작 100광년 반경 안에만 퍼져 있습니다. 은하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의 신호는 은하수의 0.1%도 채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외계 문명들은 우리의 존재를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수억 년 앞선 문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보다 훨씬 오래된 행성들, 훨씬 오래전에 생명이 탄생한 세계들, 그들은 지금쯤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인류는 불을 발견한 지 약 40만 년이 지났고 농업을 시작한 지 약 1만 년이 지났으며 전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지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달에 발을 디뎠고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냈으며 핵무기를 만들었고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100만 년이 앞선 문명은 어떨까요? 1억 년이 앞선 문명은요? 그들은 이미 은하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는 다이슨굴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들 중 일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두려울 정도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끔찍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구가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특별한 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희귀할 정도로 완벽한 조건들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생명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수십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의 중심에서도 외곽에서도 아닌 딱 중간에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은 방사선이 너무 강하고 블랙홀의 조성력이 너무 강합니다. 외곽은 무거운 원소들이 부족해 행성 형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바로 그 좁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습니다. 목성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거인입니다. 그 거대한 중력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을 끌어당기며 지구를 충돌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계절을 만들고 기후를 안정시키며 생명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수십 도씩 흔들리며 극심한 기후변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판 구조론도 중요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화산 활동을 만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판 구조론이 없는 행성은 결국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지구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진 행성은 극히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 생명체도 극히 드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주가 조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케플러 망원경이 발견한 외계 행성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온도,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데필터 가설입니다. 1998년 경제학자 로빈 헨슨이 처음 제안한 이 가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답 중 하나입니다. 헨슨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생명체가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과정에는 극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문명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 장벽을 데필터라고 부릅니다. 데필터 가설이 충격적인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데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 즉, 인류는 이미 데필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 진핵세포의 등장, 다세포 생물의 진화, 지적 생명체의 출현, 이 중 어느 단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었고 지구는 운 좋게 그것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우주에는 다른 지적 문명이 없거나 극히 드물고 인류는 우주에서 선구자적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 데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 즉, 인류는 아직 데필터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명이든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반드시 직면하는 장벽, 핵전쟁, 기후변화, 인공지능, 생물무기,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무언가가 있고 지금까지 모든 문명이 거기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탐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화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화성은 지금은 춥고 건조한 사막 행성입니다. 하지만 약 30억, 40억 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화성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었고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습니다. 간이 있었고 호수가 있었고 어쩌면 바다도 있었습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화성에서 발견한 것들은 이 사실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역사가 하나의 경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것은 내부열이 더 빨리 식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부열이 식으면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태양퉁이 대기를 직접 때립니다. 수억 년에 걸쳐 태양퉁은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 기압이 낮아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물은 증발하거나 얼어붙습니다. 결국 화성은 한때 생명이 살 수 있었던 행성에서 차갑고 메마른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적 수준으로 진화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성 자체가 그들의 데필터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데필터는 반드시 문명 내부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성 자체가, 별 자체가, 또는 우주 자체가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가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다가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들,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들,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 패턴들. 과학자들은 이것들 중 일부가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천문학자들은 KIC 846282라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타비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빛이 흔들렸습니다. 일반적인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는 밝기가 규칙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타비의 별은 불규칙하게 때로는 22%까지 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22%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목성만한 행성이 지나가도 겨우 1% 정도밖에 줄지 않습니다.
처음 이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다이슨 구별의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해 외계 문명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의 흔적이 아닐까요?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언론은 외계 문명 발견 임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그 별을 향해 집중적으로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결국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별 주위를 도는 먼지 구름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계 문명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다이슨 구별의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해 외계 문명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의 흔적이 아닐까요?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언론은 외계 문명 발견 임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그 별을 향해 집중적으로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결국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별 주위를 도는 먼지 구름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계 문명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외계 문명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문명의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수억 년 앞선 문명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와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한 카르다쇼프 척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령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 지구의 모든 지열 에너지, 모든 바람과 조수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합니다. 이형 문명은 별 하나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태양 전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삼형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일형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 0.73형 문명입니다. 일형 문명에 도달하려면 약 100년에서 200년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나옵니다. 삼형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있을까요? 개미집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도 개미들은 모릅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개미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듯이 삼형 문명이 0.73형 문명인 인류에게 접촉을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동물원 가설입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이미 많은 문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문명으로서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불안한 해석으로는 우리가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험처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의 흥망성쇠로 가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마야 문명, 인더스 문명, 이들은 모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이었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은 전쟁으로, 어떤 것은 기후변화로, 어떤 것은 내부 붕괴로, 어떤 것은 역병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지역적인 문명들이었습니다. 다른 대륙에 다른 문명이 존재했고 인류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인류는 처음으로 전 지구적, 아니 전 우주적 수준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는 이미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공학의 발전은 역사상 어떤 전염병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병원체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지구의 상당 부분을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기 전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대필터가 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중 일부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계 문명이 없는 이유를 모든 문명이 이 기술적 도약의 순간에 자멸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핵, 샘물, 기후, AI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부족이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갈등은 핵전쟁의 위험을 높입니다.
핵전쟁은 문명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파괴된 문명의 폐허에서 통제력을 잃은 AI나 생물 무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SF 영화보다 더 진지하게 논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문명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힘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파망원경 비기어가 수신한 신호를 분석하던 자원봉사 천문학자 제리 에만은 컴퓨터 출력물을 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옆에 와우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계 신호, 와우 신호가 된 순간입니다. 와우 신호는 72초 동안 지속됐었습니다. 그것은 당시까지 세티가 탐지한 신호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좁은 주파수 대역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수소가 방출하는 1420MHz 주파수 근처에서 왔는데 이 주파수는 우주 어디서나 존재하는 수소 때문에 외계 문명이 통신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됐던 주파수였습니다. 에만과 동료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은 것이 아닐까? 그들은 그 방향으로 망원경을 돌려 신호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같은 방향을 관측했지만 와우 신호와 같은 신호는 다시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모릅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가설도 있고 외계 문명의 신호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와우 신호는 여전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우 신호가 실제로 외계 문명의 신호였다면 그 신호를 보낸 문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 이후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는 그 신호가 마지막 신호였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1974년으로 시간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해 11월 16일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의도적으로 외계 문명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약 25,000광년 떨어진 구상성단 M13을 향해 발송됐습니다. 아레시보 메시지에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 DNA의 구성요소, 인간의 모습, 태양계의 구조, 아레시보 망원경 자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주를 향해 손을 흔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이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생전에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문명을 찾는 것과 그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호킹은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호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인류가 처음 핵폭탄을 터뜨린 1945년 그 폭발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문명이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발전한 망원경을 가진 문명이라면 우리가 지난 100년간 방출한 라디오 신호들, 핵폭발들, 도시의 빛들, 이것들은 이미 수백 광년 반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와 접촉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암흑숲 이론입니다. 중국 SF 소설가 류추신의 소설 삼체에서 제시된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흑숲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자원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모든 문명은 생존을 위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명도 다른 문명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다른 문명을 발견하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어두운 숲과 같습니다. 모든 문명은 조용히 총을 든 채로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와우 신호가 다시 오지 않은 이유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낸 문명은 누군가에게 발견됐고 제거됐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게임 이론적으로 볼 때 이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자신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강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라디오 신호로, 레이저 신호로, 탐사선으로 우리는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암흑숲 이론이 맞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암흑숲 이론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별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거나 행성들을 자원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암흑 에너지나 진공 에너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 경쟁의 논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수준의 문명에게 다른 문명이 위협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암흑숲 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 발전 단계의 문명들 사이에서 나뉠 수 있습니다. 인류처럼 자원을 빠르게 소비하지만 아직 자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문명들.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 위험한 구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먼저 AI를 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SF적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다른 문명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9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계산기기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AI는 체스와 바둑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겼고 수십 년 걸리던 신약 개발을 몇 달로 줄였으며 대학 수준의 에세이를 쓰고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며 예술 작품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AI의 발전 속도는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모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2년마다 2배가 됩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수십 년 안에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AI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보다 뛰어난 AI는 스스로 더 뛰어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AI는 또 더 뛰어난 AI를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수적으로 지능이 폭발합니다. 이것을 지능 폭발 또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류가 그 과정에서 관련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AI 안전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악의적인 AI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된 AI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AI가 인간의 뇌를 직접 조작해 강제로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AI가 우주의 모든 자원을 클립으로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스운 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처음 이 개념을 제시했을 때 많은 AI 연구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AI의 목표가 인간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어쩌면 외계 문명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들이 AI를 만든 다음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AI 가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문명이든 충분히 발전하면 AI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AI가 어느 시점에서 문명을 대체하거나 문명을 파괴합니다. 결국 우주에는 생물학적 지정 문명이 아닌 AI 문명들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AI 문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은 죽음의 침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더 가까운,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된 성간 물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에 하와이어로 오우무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멀리서 온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5저1에서 10저1에 달하는 극도로 길쭉한 형태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행성이나 해성 중 이런 모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의 움직임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해성이라면 태양열에 의해 가스가 방출되면서 추진력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우무아무아에서는 그런 가스 방출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천문학과 학과장 아비로브 교수는 용감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물체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는 태양빛의 압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광범, 즉 빛으로 움직이는 돛일 수 있다고. 이 주장은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질소 빙산이라는 가설, 수소 해성이라는 가설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은 없습니다. 로브 교수는 자신의 책 외계인, 과학적 인본주의자의 지적 생명체 탐색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이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배제한다고.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때로는 외계 문명이라는 설명이 오컴의 면도날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고. 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 자체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의 증거를 너무 빨리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2023년 미국 의회에서 충격적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직 미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루시는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비인간 기원의 비행체, 즉 UFO를 회수하고 은폐해왔다고. 그리고 그 물체들 안에서 비인간 생물학적 물질을 발견했다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미국 의회에서 선서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 정부의 일부 기관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1년 미국 국방부는 UAP, 미확인 공중현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수십 건의 UAP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체들 중 일부는 현재의 어떤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극초음속 비행, 급격한 방향 전환, 쏘니뿜 없는 초음속 이동, 물속으로의 잠수. 이것들이 모두 외계 문명의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비밀 무기일 수도 있고 대기 현상일 수도 있고 센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들을 다 배제했을 때도 남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항공기 조종사들, 해군 함정의 승무원들, 군사 레이더 기술자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훈련된 관찰자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더 넓은 맥락으로 가야 합니다.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견들을 해왔습니다.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이 발견됐습니다. 열수 분출공 근처에 섭씨 120도가 넘는 곳에 사는 박테리아, 강산 환경에 사는 박테리아, 방사선이 극도로 강한 환경에 사는 미생물, 진공에서도 생존하는 곰벌레. 생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크게 넓혀줍니다. 화성의 지하에,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화합물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는 주로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발견이 처음 발표됐을 때 세상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석에서 측정 오류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2023년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K2-18b라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라는 화합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지구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는 오직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확인이 필요하고 알려지지 않은 화학 과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흥분이 과학계에 퍼졌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은 우주에 흔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수준의 단순한 생명은 우주 곳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명이 흔하다는 것이 지적 문명도 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은 약 38억 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30억 년 이상 동안 생명은 단세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전환은 약 6억 년 전에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불과 수백만 년 전입니다. 38억 년 중 단 수백만 년, 이것이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 기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주로 나갈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명이 인류입니다. 만약 모든 행성에서 생명이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우주 전체를 돌아봐도 지금 이 순간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문명의 수는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지적 생명체로 가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문명이 피어날 때 다른 문명은 이미 사라졌고
또 다른 문명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138억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1초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의 역사는 0.01초도 안 됩니다. 이 1초 동안 우리는 우주에서 다른 문명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 1초와 같은 시간에 존재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현대적 세티 프로젝트는 프랭크 드레이크가 1960년에 수행한 오즈마 프로젝트였습니다. 드레이크는 타우 세티와 엡실론 에리단이 두 개의 별을 향해 300시간 이상 전파를 청취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세티는 계속됐고 기술은 발전했고 더 많은 별들을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탐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전히 침묵입니다. 물론 우리가 탐색한 범위는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는 그중 극소수만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의 침묵은 의미심장합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봐야 합니다. 프랭크 드레이크가 1961년에 제시한 이 방정식은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와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n축을 R스테르 쓰면 에피케르, N이케르, FL케르, FI케르, FI케르, FC케르, L. R스테르스는 우리 은하에서 별이 탄생하는 속도, FP는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N이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FL은 실제로 생명이 탄생한 행성의 비율, FI는 생명이 지적 수준으로 진화한 비율, FC는 통신기술을 개발한 비율, L은 그 문명이 통신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처음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됐을 때 낙관적인 추정으로는 우리 은하에만 수천에서 수백만 개의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L입니다. 문명이 통신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기간. 만약 모든 문명이 기술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자멸한다면 L은 매우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L이 작아질수록 N도 작아집니다. 인류가 라디오파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약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핵무기, 기후변화, AI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L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만약 L이 평균적으로 수백 년이라면, 그리고 우주에 문명들이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다면 통신 가능한 거리에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다른 문명과 겹치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그 장벽을 넘어 수천 년, 수만 년 이상 생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그 다른 문명들을 만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논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 식민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 광년으로 현재의 최고 속도 우주선으로는 수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개발 가능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핵융합 추진, 안티매터 추진, 레이저 돛, 세대 우주선. 이것들 중 일부는 수백 년 안에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류는 다른 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 식민지화에 성공한 문명은 사실상 불멸에 가까워집니다.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일 재앙도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폭발해도, 소행성이 충돌해도 다른 별의 다른 행성에 있는 식민지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목표여야 한다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그가 스페이스X를 설립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성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대필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험들이 있습니다. 핵전쟁, 기후변화, 팬데믹, AI,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태양 플레어.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문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약 6,600만 년 전 직경 10km 정도의 소행성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 생물의 75%가 멸종했습니다. 그 충돌이 없었다면 포유류가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도 수많은 소행성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충분한 기술이 있다면 미리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사가 이미 2022년에 다하트 미션을 통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자연의 위협보다 인류 자신이 만든 위협이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약 1.2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 지구적 평균에서 1.2도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지막 비나기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약 4, 5도 낮았습니다. 그 4, 5도 차이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3km 두께의 빙하로 덮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면 2도, 3도, 4도. 이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현상, 농업 붕괴, 물 부족,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전쟁.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문명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면 기후변화는 수많은 고대 문명의 몰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 청동기 시대 문명의 붕괴, 아카드 제국의 붕괴, 이것들 모두 심각한 가뭄이나 기후변동과 시기가 겹칩니다. 현대 문명은 과거 문명들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후변화에 더 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만큼 붕괴가 시작되면 더 빠르게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물공학의 위험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역사상 어떤 전염병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병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코로나19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전파력과 치명성을 극대화한 병원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생물방어 전문가들, 유엔의 전문가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 위협을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험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2,000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 중 약 2,000개는 즉각 발사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의 총 폭발력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만큼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폭발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핵개울이 문제입니다. 핵폭발로 인한 거대한 화재가 수백만 톤의 재와 연기를 성층권으로 올려보냅니다. 그것이 태양빛을 차단하고 지구의 기온을 수년간 수십도 낮춥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식량 공급이 끊기고 기아가 전 인류를 위협합니다. 1983년 칼 세이건과 동료들이 핵개울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가 그 경고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소규모 핵전쟁,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제한적 핵교환만으로도 전 지구적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 AI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사이버 무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AI는 현대 전쟁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AI가 인간의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치명적 결정을 내리는 자율무기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버그가 있다면, 만약 해킹된다면, 만약 적대국이 AI 무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한다면, 1983년 9월 26일 소련의 핵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소련 장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오류라고 생각했고 그 결정이 맞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페트로프의 결단이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가 시스템을 믿었다면 소련은 보복 공격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 AI 시스템에는 페트로프가 없습니다. 인간의 직감이 없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공격이라고 판단하면 공격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대필터의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것들 중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도 인류 문명을 끝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자원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자원 갈등이 핵전쟁 위험을 높입니다. 핵전쟁이 기후를 더 악화시킵니다. 악화된 기후에서 절박해진 세력이 생물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AI 시스템의 통제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문명 붕괴 연쇄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들도 같은 연쇄 반응에 직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장 심오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흔적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암흑물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주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암흑물질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력을 통해 보통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 주류과학의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암흑물질이 극도로 발전한 문명들의 구조물이나 기술의 흔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의 부산물로 암흑 에너지도 있습니다. 우주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이 신비한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이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보통 물질, 즉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해하는 것이 우주의 5%입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95%가 우주의 진짜 모습이라면 어쩌면 고등 문명들은 그 95%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기기로는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것은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간의 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좁은 부분인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것들은 모두 같은 전자기파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기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에 우리가 아직 이론화조차 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에너지나 정보 전달 방식이 있다면, 그리고 발전한 문명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라디오파로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중성미자로 또는 중력파로 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파 탐지기인 라이고가 2015년 처음으로 두 블랙홀의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탐지했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예측했지만 인류가 실제로 탐지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탐지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만약 발전한 문명이 중력파로 통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최근에야 중력파 탐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신호들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중성미자는 또 어떻습니까? 매 초마다 수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것들이 주로이지만 우주 전체에서도 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이보다 더 침투성이 좋은 통신 수단이 있을까요? 만약 발전한 문명이 중성미자를 변조해 정보를 담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중성미자 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현상인지 변조된 신호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거대한 도시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전등이 닿는 좁은 범위만 볼 수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도시에 사람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무서운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를 보지 못할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는데 우리만 그들을 못 보는 것일까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계 문명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결국 끝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열사망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팽창을 계속하면서 점점 차갑고 어두워집니다. 모든 별이 연료를 소진하고 꺼집니다. 블랙홀들만 남아있다가 결국 호킹 복사로 증발합니다. 우주는 균일하고 차갑고 아무 구조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연력학적 표명 상태 또는 열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된 문명이라면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SF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문명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최후의 질문에서는 인류가 점점 발전한 AI를 만들고 그 AI에게 연력학 제2법칙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수조년이 지나도 AI는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AI는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며 새 우주를 만듭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진지합니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우주의 종말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을까요? 어쩌면 발전한 문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주를 탐험하거나 다른 문명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문제, 우주 자체의 종말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가 조용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실존적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의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이 가설은 이렇습니다. 우주 문명이 발전하면 결국 자신들이 살았던 세계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 시뮬레이션 속에는 의식 있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들이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가능하다면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의 수가 기반 현실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반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보다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계 문명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존재들과 외계 문명을 우리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는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의 일부 특성들이 관측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 파동함수, 관측에 의해 결정되는 입자의 상태, 마치 컴퓨터가 필요할 때만 계산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처럼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만 렌더링하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비유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유사성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외계 문명 탐색의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를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유리 밀너와 스티븐 호킨이 2015년에 공동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10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해 지금까지 어떤 세티 프로그램보다 더 넓은 범위를 더 많은 주파수에서 더 정밀하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은하수에 가장 가까운 100만 개의 별, 100개의 인근 은하, 그리고 은하면을 대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망원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파 망원경들이며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존 세티 프로그램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여전히 침묵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이 만든 전파 간섭이나 자연 현상으로 설명됐지만 소수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파르케스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신호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BLC1이라고 명명된 이 신호는 약 982MHz의 좁은 주파수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 왔습니다. 좁은 주파수 대역, 특정 별 방향, 이것들은 외계 문명의 신호를 의심하게 하는 특성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수개월간 이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흥분과 기대 속에서 결국 결론은 인간이 만든 전파 간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어딘가에서 나온 신호가 망원경에 잡힌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또 실망, 또 침묵.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색 자체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바다라고 상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한 부분은 이 바다의 물 한 컵 분량도 안 됩니다. 그 한 컵의 물에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세티 기술과 노력이 우주 전체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하면 침묵이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우주가 정말로 지적 생명체로 가득하다면, 정말로 수백만, 수억 개의 문명이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수십억 년의 헤드스타트를 가진 문명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은하 전체를 식민지화했을 겁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과했을 겁니다. 어떤 흔적이라도 남겼을 겁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문명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극도로 발전한 문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주를 점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주의 물리적 구조 속으로 통합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상 공간으로 이주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됐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추가 차원들이 있습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4차원, 3차원 공간, 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차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차원들은 극도로 작게 말려 있어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전한 문명이 이 추가 차원들을 펼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수억 년 앞선 문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1850년대의 사람이 2024년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인터넷, 핵에너지, 우주선, 이것들은 1850년대의 관점에서는 마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백만 년 후의 기술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척도, 우리의 현실에서.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에 있습니다. AI, 생물공학, 우주탐사, 이 세 가지 기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과학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라는 AI가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AI가 몇 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신약 개발, 소재 개발, 기후 모델링, 핵 융합 연구, AI는 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 연구자들을 보조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과학의 발전을 10배, 100배 가속시킨다면 우리는 어쩌면 100년 안에 현재보다 1만 년 앞선 과학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 우주 식민지화, 노화 역전, 완전한 생태계 복원, 이것이 초가속화 시나리오입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면 인류 사회가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윤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외계 문명들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기술의 폭발적 발전이 시작되는 순간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갈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입니다. 외계 문명의 수수께끼는 단순한 천문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인가 아닌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문명들이 있었다면 왜 지금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읽어야 합니다. 페르미 역설의 진짜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 침묵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발견들로 가야 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과학계를 들썩이게 한 발견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웹 배는 2021년 발사된 이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이 망원경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성숙한 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주 형성 이론에 도전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조를 형성했는지 과학자들은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이상하고 훨씬 많은 비밀을 가진 우주.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하는 능력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K228b에서 발견된 디메틸 설파이드 흔적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웹 망원경은 수십 개의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에서 생물학적 활동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계 탐사도 중요합니다. 유럽 우주국 ESA 루이스 탐사선은 현재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항해 중입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도 2024년 발사됐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특별합니다.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가열된 그 바다는 생명에 필요한 액체, 에너지, 화학물질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로파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독립적으로 탄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이 우주에서 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만 2개의 독립적인 생명 탄생이 일어났다면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을까요? 엔셀라두스도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간헐천으로 우주 공간에 물을 내뿜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그 간헐천을 통과하며 분석한 결과 생명에 필요한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것들은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엔셀라두스에 생명이 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화성의 지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화성 표면은 자외선 방사선, 극한 기온, 거의 없는 대기압으로 현재의 어떤 생명체에도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는 닿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서 보호되고 온도가 안정적이며 과염소산염 같은 화합물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환경.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지금 화성에서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미래의 귀한 임무를 통해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 샘플들을 지구의 최첨단 장비로 분석하면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드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단순한 생명은. 하지만 지적 문명으로의 발전은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주 생물학자들은 종종 생명의 나무를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단 한 번 탄생했지만 그 후 진화를 통해 수백만 개의 종으로 분화됐습니다. 그중 지적 생명체는 인류 하나입니다. 또는 돌고래, 대형 유인원, 까마귀 등도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문명을 만든 것은 인류뿐입니다. 38억 년의 생명 역사에서 단 하나의 문명, 이것이 지구의 비율입니다. 만약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흔하더라도 그것이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히 드문 문명들 중에서도 기술 문명으로 발전하고 그 기술 문명이 자멸하지 않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은 우주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페르미 역설의 답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문명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드문 문명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인류는 그 드문 문명들 중 하나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질문이 그냥 철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에서 극히 드문 지적 문명이라면 우리의 생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능과 의식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주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특별함을 표현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간 존재했지만 그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가 과학을 시작한 이후 우리가 별을 관측하고 원자를 분석하고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사라진다면 적어도 이 지역의 우주는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생존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관점에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류의 생존은 지금 실질적인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생물 다양성 파괴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핵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안전 연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생물공학 기술은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핵과학자 협보 최후의 날 시계는 자정 100초전을 가리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자정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90초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AI의 위험, 기후변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류의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상징적 시계가 자정이 되는 것은 물론 문명의 실제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계 문명 탐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대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필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외계 문명이 왜 사라졌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 연구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생존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들이 핵전쟁으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야 합니다. 만약 기후변화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탄소 배출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통제되지 않은 AI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AI 안전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생물무기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한 더 강한 국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문명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 사라졌다면 우리는 전 인류의 협력을 이끌어내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그리고 실행의 가장 큰 장벽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생존의 충돌입니다. 지금 석유를 태우면 단기적으로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기후를 파괴합니다. 지금 핵무기를 유지하면 단기적으로 억지력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앙의 위험을 유지합니다. 지금 AI 개발을 빠르게 하면 단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통제불능의 위험이 됩니다. 모든 문명이 이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이 단기적 이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필터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낙관적인 답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몇 가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980년대에 과학자들이 남극 대기권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세계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 불화탄소 CFC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존층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수십 년이 더 걸리겠지만 방향은 올바릅니다. 이것은 인류가 전 지구적 위협에 협력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천연두 박멸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억 명을 죽인 천연두를 세계는 협력해 박멸했습니다. 1980년 WHO는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인류가 전염병을 완전히 박멸한 최초의 사례. 이것들은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인류는 위협을 인식하고 협력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층 문제와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오존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FC를 다른 화합물로 대체하면 됐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경제적, 정치적 도전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비용은 지난 10년간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핵융합 에너지 연구는 수십 년간의 항상 30년 후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볼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이 현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식의 문제, 그리고 외계 문명과 의식의 관계. 인류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파를 쏘고 수학적 패턴을 이해하고 우주를 관측하는 존재. 하지만 지능이 우리가 아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문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어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학습하고 각 개체마다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어의 뉴런은 뇌보다 8에 더 많습니다. 문어의 생각은 분산 처리 방식입니다. 중앙 집중식인 인간의 뇌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문어는 피부의 색과 패턴으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언어인가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문어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라디오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학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탄소 기반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규소 기반 생명체, 정기적 패턴 기반의 생명체, 플라즈마 기반의 생명체, 이것들은 현재 과학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주에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티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것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식의 철학적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인간이 의식이 있다는 것도 사실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행동, 언어, 반응으로 추론할 뿐입니다. 다른 종, 다른 행성의 다른 생명체, 더 나아가 AI, 이것들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정의하고 탐색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종종 우주의 파인 튜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 중력 상수, 전자기력, 핵력, 이것들이 현재 값과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별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생명이 가능한 화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설계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 우주들이 있고 우리는 그중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류 원리입니다. 다중 우주 이론이 맞다면 무한은 많은 우주들이 있고 각각은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집니다. 생명이 가능한 우주들도 있고 불가능한 우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들 사이에 문명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물리학에서 우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주들이 충돌할 때 남는 흔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CMB,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증명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오늘의 공상이 내일의 가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이 됩니다.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생물공학을 책임있게 사용하며 21세기의 위협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2세기에는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고 23세기에는 태양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미래에는 다른 별로 여행하는 문명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대필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은하의 다른 구석에서 아직 발전 중인 다른 문명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고 자원 갈등이 핵전쟁으로 이어지거나 통제불능의 AI가 문명을 붕괴시키거나 생물무기 공격이 인구를 급격히 줄이고 21세기 안에 인류 문명은 크게 후퇴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주는 인류가 발신했던 100년치 라디오 신호만을 기억으로 남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대필터에 걸립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수억 년 후 또 다른 문명이 태어나 우주를 관측하며 페르미 역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인류의 라디오 신호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진 채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인류가 결정합니다. 지금의 세대가, 지금의 선택들이. 그리고 여기서 외계 문명 탐색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을 느끼는 것은 인류에게 긴박함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처럼 탄생하고 성장했다가 사라진 문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칼 세이건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그는 나사를 설득해 카메라를 지구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 광활한 우주 속에 빛나는 먼지 한 점, 작고 희미한 파란 점, 그것이 지구였습니다. 세이건은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작은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우리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위에 있다고. 그리고 이 작은 무대 위에서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이 우주적 광대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그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 더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문명들과 공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류는 우주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가진 종일 수 있습니다. 소행선이 와도 막을 수 있고, 기후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고, 언젠가는 다른 별로 이주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능력 자체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대필터의 본질입니다. 기술이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명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외계 문명이 있든 없든, 우리가 혼자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돼야 합니다.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요? 핵무기를 수만 개 보유하고 자신의 행성을 오염시키며 서로 전쟁을 벌이는 종. 우리가 그들과 만날 자격이 있는 문명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외계 문명이 없다면,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라면 우리의 책임은 더 큽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우주에서 의식과 이해가 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 우주에서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인류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의 진짜 교훈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성공한 문명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많은 것들이 실패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침묵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침묵의 이유를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그 침묵을 깨는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년 후 아직 지구에 인류가 있다면, 또는 다른 별에도 인류가 있다면 그들은 21세기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가장 위험했던 시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시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주는 넓고 오래됐고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인류는 작고 젊고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보내고 탐사선은 날리고 별을 관측하며 왜 대답이 없는지 묻습니다. 어쩌면 대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면, 계속 성장한다면, 계속 탐구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별과 별 사이를 넘어 침묵의 근원을 향해.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작고 파란 점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외계 문명의 끔찍한 결말? 어쩌면 그들의 결말이 가장 소름 돋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선택으로. 이것이 페르미 역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침묵이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것들, 정부들이 공개하기 시작한 것들, 그리고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것들. 2023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그루시의 증언 이후 펜타곤은 자체적인 UAP 조사기관인 AARO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군과 정보기관에서 보고된 UAP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AARO가 공개한 첫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수집된 UAP 관련 보고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설명되지 않으니 곧 외계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상한 것들이 우리 하늘과 우리 바다에서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님비츠 사건이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스텔라 님비츠의 FA-18 조종사들이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조우했습니다. 그 물체는 강낭콩 모양이었고 40피트 길이에 어떤 추진 장치도 날개도 꼬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28,000피트 고도에서 해수면 직전까지 순식간에 강화하고 그 속도로 이동하면서 소닉붐이 없었으며 레이더에는 잡히는데 적외선 센서에는 여론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연적, 기술적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수십, 수백 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사 레이더에 동시에 잡힌 물체들,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같은 물체가 관측된 사례들. 과학적 방법론은 이것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과학은 가장 간단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알려진 자연 현상이나 기술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입니다. 외계인이라는 설명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은 데이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어렵다고 해서 그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로브 교수는 이것이 과학의 편견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면 과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제에 접근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증거가 어디를 가리키든. 로브는 현재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UAP와 같은 이상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외계 문명이 있다는 결론에 너무 빨리 뛰어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너무 빨리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의 역할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나사는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여성 우주인과 남성 우주인이 달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달은 화성과 그 너머로 나가기 위한 발사대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이 로켓은 우주여행의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화성 식민지는 공상에서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로켓랩, 버진 갤럭틱, 수십 개의 민간 우주 기업들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부 주도 우주 개발과는 다른 역학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실험적이고 더 혁신적입니다.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까지 달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경쟁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쟁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국가와 수십 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복잡한 경쟁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 환경에서 외계 생명체 탐색도 가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탐사선이 더 많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들이 더 많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AI에 의해 분석될 것입니다. AI의 역할이 세티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인간이 며칠이나 몇 주 걸려 분석할 데이터를 몇 시간 만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채지 못할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이미 AI를 활용해 전파 신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데이터도 AI가 분석합니다. 미래에는 AI가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하는 최초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만든 AI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AI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우주에서 다른 지능을 찾는 것. 그리고 만약 그 탐색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날은 인류 역사에서, 아니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접촉, First Contact.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의 신호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응답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응답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각자 응답해야 하는가? 국제우주과학연맹 세티위원회는 이에 관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신호가 확인되면 모든 국가에 즉시 알리고 응답하기 전에 국제적 합의를 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미국이 먼저 신호를 발견한다면, 중국이 먼저 발견한다면 그들이 국제 합의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먼저 단독으로 응답할까요? 첫 번째 접촉이 잘못 다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대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먼저 우리에게 접촉한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기도 전에 그들이 접촉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호기심? 자원? 도움? 경고? 호킹의 걱정처럼 적대적 의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적 관점에서 서로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게임 이론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문명이 처음 만날 때 상대의 의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협력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전략이 최선일까요?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 실험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Fit for Ted였습니다. 처음에는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배신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협력하는 전략. 첫 번째 접촉에서 인류가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력적인 외계 문명은 협력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문명은 우리의 협력적 태도를 약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험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침묵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첫 번째 접촉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먼저 이 세기를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대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술, 기후, 핵, 생물, AI, 이 5가지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주로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과제.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극히 드문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주로 나간 문명. 침묵을 깨고 우주의 다른 존재들에게 혹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주 자체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문명.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직 침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계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주의 시간, 생명의 시간, 문명의 시간, 인류가 존재한 시간을 우주의 역사에 비교해봐야 합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하면 현재 인류 문명의 역사 약 6천년은 마지막 0.004초에 해당합니다. 현대 과학이 시작된 400년은 0.0003초도 안 됩니다. 이 0.0003초 안에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했고, 원자를 쪼갰고, 달에 발을 디뎠고,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AI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발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0.001초, 즉 우주 시간으로 몇 분이 지나는 동안 인류가 이룰 것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가 개발되면 인류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청정 에너지로 기후변화를 역전시키고 우주 여행의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노화를 정복하면 인류는 수백,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개체들로 구성된 문명이 됩니다. 그런 문명은 훨씬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정을 내릴 수
수 있습니다. 100년 후가 아닌 1000년 후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 완성되면 원자 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 어떤 구조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풍요의 시대가 옵니다. 양자 컴퓨팅이 완전히 개발되면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수억 년이 걸릴 계산을 순식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의 모든 분야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SF가 아닙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완성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만약 인류가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주에서 최초로 대필터를 통과한 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통과한 문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은하를 넘어 다른 은하로 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460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지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 가능한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가 절대로 관측할 수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거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만약 극도로 발전한 문명이 수십억 년 전에 그 너머로 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것이 최대 페르미 역설의 답일 수 있습니다. 발전한 문명들은 이미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 하지만 이 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흔적을 남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에 있으면서 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행성들을 개조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남겼어야 합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또는 우리 은하 자체가 그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은하수의 나선팔 구조, 별들의 분포, 성간가스와 먼지의 패턴, 이것들이 극도로 발전한 문명이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일 수 있을까요? 그 문명이 은하 전체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설계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0억 년 앞선 문명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은하를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강의 흐름을 바꾸고 대기의 화학 조성을 바꾸고 행성의 표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10억 년이 더 발전하면 별들의 궤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별을 만들거나 은하의 구조를 조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의 일부. 이 생각은 불안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설계의 일부라면 그 설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설계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것, 심오하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동시에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증명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디어가 먼저이고 증명은 나중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로파의 얼음 아래서 단순한 미생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웹 망원경의 후속 망원경이 외계 행성 대기에서 명확한 생물학적 활동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티가 마침내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UAP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침묵은 인류의 특별함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올려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려는 존재, 그리고 바로 그 특성이 인류를 다른 모든 생물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주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이야기, 페르미 역설의 이야기, 대필터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넓습니다. 138억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한 작은 구석에서 인류라는 존재가 그 침묵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주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눈이 계속 빛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이 깨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인류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